당신의 마음을 조심히 켜는 곳, 마음온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을 걸쳤는데 귀티 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수수한 옷차림인데도 품위 있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얼마 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백화점 주얼리 매장 앞에서 두 사람을 보게 됐습니다. 한 사람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이었습니다. 가방, 신발, 선글라스까지 모두 비싼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원에게 말하는 태도를 보니 뭔가 불편했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더 비싼 거 없어요? 목소리가 크고 말투가 거칠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본인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때 옆에서 다른 고객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재킷에 흰 블라우스, 단정한 구두, 심플한 액세서리, 특별히 화려하거나 비싸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시선이 갔습니다. 점원에게 말하는 모습을 보니 더 그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목걸이 좀 보여주시겠어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분명했습니다. 점원은 공손하게 제품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고객이 천천히 살펴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좋네요. 이걸로 할게요. 과시하듯 큰 소리로 비싼 제품을 찾는 태도도 없었고, 요란하게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도 않았습니다. 간단했지만 그 간단함이 오히려 품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남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신경이 쓰입니다. 겉으로는 상관없듯 말하지만 속으로는 엄청 신경이 쓰입니다. 거울 앞에 서면 옷이 나이에 맞는지 고민하게 되고, 모임에 나가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됩니다. 나만 없어 보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답은 절대 옷이나 돈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놓치고 있던 단 하나의 신호에 있습니다. 똑같은 나이를 살아온 사람들 중에서도 유독 다르게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부자이거나 화려하지 않은데도 자리에 앉으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귀티는 돈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분위기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서 결정됩니다. 지금부터 알아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귀티 나는 사람 첫 번째, 우위가 아닌 안정감에서 나오는 귀티입니다. 지난 추석 때 친척들이 모여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67세 이철수 씨가 자랑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큰아들이 말이야, 이번에 부장 승진했어. 연봉이 얼마나 올랐는지 알아? 자랑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차도 새로 바꿨어. 벤츠 최신형이래. 한 대에 1억 넘게 주고 샀더라고.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이철수 씨는 계속 이어갔습니다. 집도 강남으로 옮겼어. 30평대 아파트인데 시세가 20억이 넘는다네. 그러더니 손주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손주들은 국제학교 보내고 있는데 학원비만 한 달에 300만 원씩 나간다니까.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물잔만 들여다봤습니다. 옆에 앉은 조카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다들 자기 자식과 비교하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질 즈음 옆에 앉아 계시던 68세 박현일 씨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은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평범한 게 제일 어려운 일인데 다들 건강하니까 그걸로 감사하죠. 자랑도 아니었고 비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씀하신 것뿐이었습니다. 큰아들, 작은아들 둘 다 회사 다니고 평범하게 살아요. 특별한 거 없어도 명절 때 다 모이니까 좋더라고요. 그 한마디가
자리를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철수 씨는 잠시 말을 멈추셨고 다른 친척들도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다른 주제를 꺼냈고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박현일 씨는 상대방을 깎아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뭐 대수야? 같은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강남이 뭐 특별해? 같은 비아냥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하셨을 뿐입니다. 평범하게 산다고, 건강하니 감사하다고. 그런데 그게 오히려 품위 있게 느껴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나올 때 어떤 조카가 제게 말했습니다. 박현일 어르신 말씀이 기억에 남네요.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비방어적 의사소통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마샬 로젠버그가 40년 넘게 연구한 개념입니다. 그는 전 세계 분쟁 지역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소통하는지 관찰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르완다 내전 지역, 발칸 반도까지 직접 가서 사람들의 대화를 기록했습니다. 그 결과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화할 때 자신을 방어하려는 태도를 보이면 상대방도 즉시 경계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어. 나는 이만큼 가졌어. 이런 말은 방어입니다. 상대방과의 비교 속에서 자신을 지키려는 시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어는 역효과를 냅니다. 듣는 사람은 공격당했다고 느끼고 자신도 방어 태세를 갖춥니다. 그래서 대화는 점점 더 경쟁이 되고 서로를 향한 비난이 됩니다. 반대로 방어하지 않고 자신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은 신뢰감을 줍니다. 로젠버그의 연구에 따르면 상대방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히 하는 사람이 대화에서 훨씬 더 높은 존중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는 이런 실험도 했습니다.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에는 성취를 자랑하게 하고 다른 그룹에는 일상을 담담히 말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성취를 자랑한 그룹은 대화 후 서로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졌습니다. 반대로 일상을 담담히 말한 그룹은 대화 후 서로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졌습니다. 중요한 건 경쟁이 아니라 중심입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가졌든 자신은 자신의 삶을 살고 있다는 태도. 그것이 바로 귀티를 만드는 첫 번째 분위기입니다. 누군가 자랑할 때 같이 자랑으로 맞받아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 잘났다고 할 때 나도 잘났어라고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나는 내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면 됩니다. 그게 훨씬 더 강합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것은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줄 아는 것이다. 이 말은 바로 이런 순간을 설명합니다. 다른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않는 것,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않는 것, 그저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 그것이 진짜 위대함입니다. 품위는 상대를 누르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데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조용하지만 강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 곁에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비교당하지 않는다는 안도감, 평가받지 않는다는 자유로움. 그것이 곧 귀티입니다. 남을 깎아내리지 않아도 자신은 충분히 존중받을 수 있다는 것. 그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서 우리는 진짜 품위를 느낍니다. 두 번째, 가진 것을 말하지 않을 때 귀티가 살아납니다. 지난달 동창 모임이 있었습니다. 동작구에 살고 있는 62세 최민호 씨가 최근 다녀온 제주도 여행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야, 이번에 제주도 5성급 호텔에서 묵었어. 하룻밤에 50만 원짜리. 자랑이 시작됐습니다. 조식 뷔페가 얼마나 좋던지. 거기는 확실히 다르더라. 식사 메뉴를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하더니 렌터카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차도 제일 좋은 걸로 빌렸어. BMW 최신형. 그거 타고 섬 일주했지. 친구들은 그래, 좋았겠네. 라고 말했지만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최민호 씨는 눈치 없이 계속 자랑을 이어갔습니다. 제주 골프장이 얼마나 비싼지 알아? 그린피가 30만 원이야. 근데 뭐 1년에 한 번 가는 거니까.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10분쯤 지났을 때 옆에 앉아있던 김영미 씨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사실 나도 지난달에 제주도 갔었어.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성산 일출봉에 아침 일찍 올라갔는데 해가 딱 떠오르는 순간 눈물이 나더라. 목소리는 잔잔했습니다. 우리 나이에 저런 풍경을 또 볼 수 있다는 게 감사했어. 바람도 시원하고 하늘도 맑고. 김영미 씨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섭지코지에서 현지 할머니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 이 나이 되니 바다만 봐도 위로가 된다고. 그 말에 옆에 앉은 친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계속 생각나. 정말 그래. 바다 앞에 서 있으면 뭔가 마음이 정리되더라고. 김영미 씨는 거기서 멈췄습니다. 호텔 이야기도 차 이야기도 골프 이야기도 없었지만 이상하게 그 이야기가 더 풍성하게 느껴졌습니다. 자리에 있던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이 드니까 돈도 좋지만 자연에서 위로받게 되더라. 나도 그래. 바다 보면 뭔가 마음이 정리되지. 나도 이번에 제주도에 바다 보러 한번 다녀올까 봐. 대화의 분위기가 살아났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10분 내내 돈 이야기를 했지만 공감을 얻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단 몇 마디의 경험을 말했지만 모두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재미있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심리학과 연구팀이 여행에 관한 대화를 분석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여행 이야기를 듣게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경제 수준을 추정하게 했습니다. 놀랍게도 가격을 자주 언급하는 사람을 실제보다 덜 부유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대로 경험과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을 더 여유롭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구진은 5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험했습니다. 절반에게는 비용 중심의 여행 이야기를, 나머지 절반에게는 경험 중심의 여행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한 사람의 경제적 수준을 1점부터 10점까지 평가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가격 중심 이야기를 한 사람은 평균 5.2점을 받았습니다. 경험 중심 이야기를 한 사람은 평균 8.8점을 받았습니다. 연구진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진짜 여유 있는 사람은 자신의 경제 상황을 증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돈은 그들에게 삶의 도구일 뿐, 자신을 설명하는 수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심리적 안정감의 차이입니다. 가격을 말하는 사람은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이야 라는 것을 증명하려 합니다. 그 증명 뒤에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숨어 있습니다. 반대로 경험을 말하는 사람은 안정적입니다. 인정받을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이 느낀 것을 나눌 뿐입니다. 영국 철학자 앨런 드 보통은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치는 가격이 아니라 경험의 질에 있다. 그는 자신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100만 원짜리 식사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한 1000원짜리 빵이 더 사치스러울 수 있다. 무엇을 가졌는지 말하는 것보다 무엇을 경험했는지 말하는 것이 훨씬 더 깊이 있게 들립니다. 얼마를 썼는지보다 무엇을 느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유입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에 오는 길 50만 원짜리 호텔 이야기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다만 봐도 위로가 된다는 말은 계속 생각났습니다. 며칠 후 다른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나도 이번 주에 제주도 갈까 해. 영미가 하는 말 듣고 나니까 가고 싶더라고. 돈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깊이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 깊이가 바로 귀티를 만듭니다. 우리는 가격을 말하는 사람보다 의미를 말하는 사람에게 더 끌립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진짜 품위는 숫자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옵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을 아낄수록 분위기가 깊어집니다. 작년 가을, 친척 칠순 잔치가 있었습니다. 넓은 식당에 여러 테이블이 놓였고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제 테이블에는 65세 정태영 씨가 앉으셨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그분이 말문을 여셨습니다. 요즘 세상 참 이상해. 정치는 엉망이고 젊은 사람들은 버릇도 없고. 정치 이야기가 나오더니 20분쯤 이어졌습니다. 아무도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야, 그게 아니야. 내 말 들어봐. 라며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자식 이야기가 나올 때는 우리 딸 이번에 과장 승진했는데 동기들 중에 제일 빨리 올라갔어. 라며 한참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여 주다가 10분쯤 지나자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개 끄덕임이 줄어들었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옆 테이블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75세 이순자 씨는 말씀이 많지 않으셨습니다. 누군가 질문하면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조용히 지내요. 날씨 좋을 때 산책하고요. 더 이상의 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대답이 자리를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할 공간이 생겼고 대화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얘기하고 다른 사람이 듣고 또 다른 사람이 반응하고 자연스러운 리듬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누군가 이순자 씨께 물었습니다. 요즘 뭐 재미있는 일 있으세요? 이순자 씨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손주가 그림을 그려줬어요. 할머니 얼굴이래요. 더 이상의 손주 자랑이나 다른 말은 하지 않고 거기서 멈추셨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사람들이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따뜻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가 자기 손주 이야기를 꺼냈고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데니얼 길버트 교수가 10년간 연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대화에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적절히 침묵하는 사람이 더 높은 신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연구진은 1000명 이상의 대화를 분석했습니다. 카페, 회의실, 가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대화를 녹음하고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말이 많은 사람은 이렇게 평가받았습니다. 불안해 보인다. 자신을 증명하려 애쓴다. 대화를 독점한다. 반대로 말을 아끼는 사람은 이렇게 평가받았습니다. 신중해 보인다. 깊이가 있다. 말에 무게가 있다. 연구팀은 더 나아가 실험도 했습니다. 한 그룹에는 대화 중 말을 많이 하게 했고 다른 그룹에는 짧게 말하고 침묵을 유지하게 했습니다. 대화가 끝난 후 서로에 대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말을 많이 한 사람들은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피곤하다, 부담스럽다,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말을 아낀 사람들은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편안하다, 신뢰가 간다, 다시 만나고 싶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의 여유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말을 줄이는 사람은 자신이 하는 말에 책임을 진다는 인상을 줍니다. 반대로 말이 많은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애쓴다는 느낌을 줍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 이 말이 2500년이 지난 지금도 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만 말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침묵으로 자리를 지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말을 줄이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당신의 말에 집중하게 됩니다. 말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귀한 것은 항상 적습니다. 그리고 적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품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잔치가 끝나고 집에 오는 길, 정태영 씨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순자 씨는 계속 생각났습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에게서 우리는 여유를 느낍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사람,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서 진짜 귀티가 느껴집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감정을 다스릴수록 귀티가 드러납니다. 2달 전 동네 병원 대기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침 9시에 대기실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대부분 60대 이상으로 보이는 어르신들이었습니다. 그때 72세 박권일 씨가 접수 창구로 가셨습니다. 내 차례는 언제야? 벌써 1시간 넘게 기다렸어. 짜증나 죽겠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거면 예약을 왜 하는 거야? 접수 직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응급 환자가 들어와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권일 씨는 듣지 않으셨습니다. 응급 환자? 나도 아파서 왔어. 내 시간은 안 중요하냐고. 주변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습니다. 누군가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고 누군가는 궁시렁거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권일 할아버지 한 사람 때문에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옆에 앉아 계시던 83세 송기철 씨가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박권일 씨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1시간 넘게 기다렸습니다. 아마 여기도 사정이 있을 겁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응급 환자면 우리보다 급한 거 아니겠습니까? 박권일 씨는 잠시 멈칫하셨습니다. 송기철 씨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리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로 대기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박권일 씨도 자리로 돌아가셨고 사람들의 표정도 풀렸습니다. 접수 직원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군가 송기철 씨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분위기가 풀어졌네요. 송기철 씨는 그저 미소만 지으셨습니다. 그분은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감정을 절제했지만 무관심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적절한 말로 정리하셨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제임스 그로스 교수가 20년간 연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감정 조절에 관한 연구였습니다. 그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감정 표현 방식과 대인관계를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감정을 억압하는 것과 절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억압은 감정을 없애려는 시도입니다.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이런 억압은 건강에도 해롭고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감정이 쌓여서 나중에 폭발하거나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절제는 다릅니다. 감정을 인식하되 적절하게 표현하는 능력입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난다. 하지만 소리를 지르지 않겠다. 나는 지금 슬프다. 하지만 주저앉지 않겠다. 이것이 절제입니다. 연구 결과 감정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은 대인관계에서 훨씬 더 높은 신뢰를 받았습니다. 동료들은 그들을 안정적이다, 의지할 수 있다, 성숙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대로 감정을 그대로 분출하는 사람은 예측 불가능하다, 불안정하다,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로스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감정을 다룰 줄 아는 사람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누구나 화를 낼 수 있다. 그것은 쉽다. 하지만 적절한 사람에게 적절한 정도로, 적절한 때에 적절한 목적으로, 적절한 방식으로 화를 내는 것은 쉽지 않다. 이 말은 2300년이 지난 지금도 정확합니다. 감정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귀티는 감정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다룰 줄 알아서 생기는 것입니다.
화가 나도 소리 지르지 않고, 기쁘더라도 과하게 들뜨지 않는 것, 슬퍼도 주저앉지 않고, 불안해도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절제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절제하는 사람 곁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예측 가능하다는 안심, 흔들리지 않는다는 신뢰, 무슨 일이 있어도 크게 동요하지 않을 것 같다는 믿음. 그것이 곧 귀티로 이어집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송기철 씨를 다시 보았습니다. 여전히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표정은 담담했고 자세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감정을 절제해도 따뜻함은 그대로 전해집니다. 오히려 절제했기 때문에 그 따뜻함이 더 깊게 느껴집니다. 진짜 품위는 감정의 부재가 아니라 감정의 성숙입니다. 여기까지가 귀티를 만드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단 한마디로 그 모든 품위를 무너뜨리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좋은 의도여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품위는 현재에서 결정됩니다. 지난달 85세 최병수 어르신 댁에 손자가 찾아왔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을 다닌 지 6개월쯤 됐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손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회사 생활 적응하기 너무 힘들어요. 무슨 일인데? 상사가 자꾸 야근시키고 주말에도 연락이 와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잠도 잘 못 자요. 손자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표정도 어두웠고 어깨도 축 처져 있었습니다. 손자 말을 듣던 최병수 어르신이 끼어드셨습니다. 아이고, 옛날에는 그것보다 훨씬 힘들게 살았어. 손자는 말을 멈췄고 최병수 씨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일했어. 일요일도 없었어. 그래도 우리는 참고 했어. 요즘 젊은 사람들 너무 약해. 손자는 고개를 숙였고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손자는 서둘러 짐을 챙겨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전화통화에서 손자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어제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했어요. 근데 할아버지 말씀 듣고 나니까 제가 너무 나약한 건가 싶어서 더 힘들었어요. 최병수 어르신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쁜 의도가 없었습니다. 나도 그랬으니 너도 할 수 있어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인데 그 말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비교였고 평가였습니다. 컬럼비아 대학교의 세대 소통 연구팀이 5년간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20대부터 70대까지 3,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세대 간 대화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연구팀은 부모와 자녀, 조부모와 손자녀 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순간 젊은 세대의 90% 이상이 대화를 닫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연구진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과거 경험을 현재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말하면 듣는 사람은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특히 내가 옛날에는 이라는 표현은 상대방의 경험을 무효화하는 효과를 냅니다. 실험에서 젊은이들에게 어른들의 여러 말투를 들려줬습니다. 그중 내가 옛날에는 이라고 시작하는 말에 대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제 어려움이 인정받지 못한 것 같았어요. 저는 약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은 기분이었어요. 제 고통은 별것 아니라는 느낌이었어요. 연구팀은 더 나아가 추적 조사도 했습니다. 이런 말을 자주 듣는 젊은이들은 3개월 후 가족과의 대화 빈도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전화도 덜하고 방문도 덜했습니다. 이 말은 좋은 의도로 시작되지만 나쁜 결과를 만듭니다. 과거의 고생을 말하는 것은 공감이 아닌 경쟁입니다. 누가 더 힘들었는지 비교하는 순간 대화는 끝납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척도로 재지 않는 것이다. 각자의 고통은 그 사람에게는 절대적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작아 보이는 고통도 그 사람에게는 견디기 힘든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옛날 이야기는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비교의 도구가 되는 순간 품위는 사라집니다. 상대방이 지금 겪는 어려움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과거를 내세우는 것. 그것은 소통이 아니라 우위 다툼입니다. 며칠 후 다시 손자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요즘 회사는 어때? 여전히 힘들어요. 많이 지치겠구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손자는 잠시 조용히 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사실 어제 사표 쓸까 생각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랬구나. 근데 할아버지가 그냥 들어주시니까 마음이 좀 가라앉네요. 힘들 때 언제든지 이야기해. 손자는 그날 훨씬 편한 표정으로 집에 갔습니다. 품위 있는 사람은 자신의 과거를 무기로 쓰지 않습니다. 대신 상대방의 현재에 귀 기울입니다. 내가 옛날에는 이라는 말 대신 지금 힘들겠구나 라는 말 한마디가 훨씬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귀티는 과거의 고생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태도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 신뢰를 예고하는 순간 이미 무례한 겁니다. 며칠 전 친구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64세 강미숙 씨가 새로 산 옷을 입고 왔습니다. 밝은 주황색 재킷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베이지나 회색 같은 차분한 색을 입으셨는데 이번에는 과감하게 밝은 색을 선택하셨습니다. 다들 잘 어울린다며 칭찬했습니다. 와, 색이 너무 예뻐. 얼굴이 환해 보여. 어디서 샀어? 나도 하나 살까? 강미숙 씨는 기뻐하며 대답했습니다. 오랜만에 밝은 색 입어봤어. 괜찮아? 그때 정현자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말하는 거 실례인 줄 아는데 그 색깔은 나이에 안 맞는 것 같아. 한순간에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정현자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좀 더 차분한 색이 낫지 않을까? 너무 튀는 색은 나이 들어 보이거든. 강미숙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돌렸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래, 맞아.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지. 모임은 계속됐지만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강미숙 씨는 재킷을 계속 만지작거렸고 말수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강미숙 씨는 모임에 몇 번 빠졌습니다. 전화를 해도 요즘 바쁘다며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신뢰인 줄 안다는 말. 이 말은 신뢰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신뢰를 하겠다는 예고입니다. 예일 대학교의 언어심리학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팀은 500건 이상의 대화를 분석했습니다. 신뢰인 줄 안다. 오해하지 마세요. 기분 나쁘게 들을 수도 있는데. 이런 전치 표현을 쓰는 사람은 실제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가능성이 95% 이상이었습니다. 신뢰인 줄 안다라는 말 뒤에는 항상 비판이 따라왔습니다. 나이에 안 맞다. 그건 좀 아니다. 다르게 하는 게 낫겠다. 이런 말들이었습니다.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 이런 표현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심리에서 나옵니다. 말하는 사람은 이 표현으로 자신을 보호하려 하지만 듣는 사람은 더 큰 상처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신뢰인 줄 알면서도 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기분보다 자신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 뒤에는 항상 평가가 따라옵니다. 신뢰인 줄 안다는 말로 포장했지만 본질은 비판입니다. 스페인 철학자 발타사르 그라시아는 17세기에 이미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을 아는 사람이다. 그는 자신의 책에서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타인의 기쁨에 그림자를 들이우는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지혜다. 품위 있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신뢰가 될 것 같으면 아예 하지 않습니다. 꼭 해야 할 말이라면 다른 방식을 찾습니다. 굳이 비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의견이 다 표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침묵도 선택입니다. 며칠 후 다른 모임에서 강미숙 씨를 다시 봤습니다. 이번에는 베이지색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밝았던 표정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주황색 재킷 왜 안 입었어? 잘 어울렸는데. 강미숙 씨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나이에 안 맞는다고 해서 그냥 집에 뒀어. 그 순간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기쁨이 한마디로 사라진 것입니다. 귀티는 상대방의 작은 기쁨을 지켜줄 때 드러납니다. 그 따뜻함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조심해야 할 가장 쉬운 말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지난주 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58세 박영호 씨가 의사에게 증상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잠을 잘 못 자고 낮에도 계속 피곤해요. 이게 한두 달이 아니라 벌써 반년째예요. 그때 옆에 있던 아내 김선미 씨가 한마디 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 다 그렇지. 나이 들면 원래 더 그렇고. 박영호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추가 질문을 했지만 박영호 씨는 짧게만 대답했습니다. 네,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아내의 말 한마디가 박영호 씨의 입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진료가 끝나고 나오는 박영호 씨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다 그래. 이 말은 위로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무시입니다. 당신만 특별한 게 아니라는 말. 별거 아니니까 그냥 참고 살라는 말입니다. MIT의 사회심리학 연구에서 밝혀진 내용이 있습니다. 일반화 표현을 사용하면 개인의 경험이 평가절하된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연구팀은 2,000명을 대상으로 실험했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모두가 그렇다, 다들 그래. 이런 일반화 표현으로 반응하게 했고, 다른 그룹에게는 당신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같은 개별화 표현으로 반응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어떻게 느꼈는지 조사했습니다. 일반화 표현을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제 고통은 중요하지 않다고 느꼈어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혼자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반대로 개별화 표현을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이해받는다고 느꼈어요. 계속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연구 결과 이런 일반화 표현을 자주 듣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게 되고 관계에서 거리를 두게 된다고 합니다. 일반화 표현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중국 고대 철학자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은 그릇에 따라 모양이 달라진다. 이 말은 단순해 보이지만 깊은 뜻이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같을 수 없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환경에 있어도 각자의 경험은 다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품위입니다. 며칠 후 다른 병원에서 비슷한 상황을 봤습니다. 63세 이정숙 씨가 의사에게 증상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무릎이 아프고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요. 옆에 있던 남편 보호자가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힘들었구나, 그동안.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정숙 씨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가 제일 심해요. 한 10분쯤 지나야 좀 나아지는데 저녁에는 붓기도 오르고요. 남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으셨습니다. 의사도 자세히 진찰했고 이정숙 씨는 안심한 표정으로 병원을 나섰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래 라는 말 대신 많이 힘들었구나 라는 말 한마디가 훨씬 더 따뜻합니다. 일반화는 편리합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고 깊이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편리함이 관계를 얕게 만듭니다. 품위 있는 사람은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르게 봅니다. 그 차이를 인정하고 그 이야기를 경청합니다. 귀티는 모든 사람을 같게 보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특별하게 대하는 데서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귀티가 무엇인지 이야기했습니다. 귀티는 돈이 아니라 분위기에서 나옵니다. 명품을 걸쳐도 귀티가 나지 않는 이유는 말투와 태도 때문입니다. 반대로 수수해도 품위 있게 보이는 이유도 같습니다. 상대를 깎지 않고도 중심을 지키는 사람, 돈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여유가 느껴지는 사람, 말을 줄일수록 분위기가 깊어지는 사람, 감정을 절제해도 차갑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귀티를 느낍니다. 그리고 반대로 피해야 할 말도 있습니다. 우리 때에는 이런 말하는 거 실례인 줄 아는데 요즘 사람들은 다 그래. 이 세 가지 말은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말입니다. 귀티는 외형의 문제가 아닌 내면의 문제입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보다 어떤 말을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얼마나 가졌느냐보다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것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젊을 때는 외모로 커버할 수 있었던 것들이 나이 들면 통하지 않습니다. 대신 말투와 태도가 그 사람을 말해줍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그 사람의 품격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평생 경험과 지혜,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쌓아왔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은 결국 태도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태도가 흐트러지면 다 무너집니다. 반대로 많이 가지지 못해도 태도가 바르면 존중받습니다. 불필요한 말을 덜하고, 불필요한 비교를 덜하고, 불필요한 평가를 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품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합니다. 귀티는 특별한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태도를 바꾸면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가능합니다. 한마디를 줄이고 한 번 더 생각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귀티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말 한마디, 태도 하나에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로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온이었습니다.